안녕하세요, 여러분. 잠 못 드는 밤, 고요한 역사의 품에서 편안한 휴식을 찾으러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잠시 잊고 지냈던 그러나 우리 조상들의 삶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옛 한국의 시간 속으로 옛날 한국의 사계절을 함께 느껴볼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조선 시대의 귀한 책, 동국세 시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책은 조선 후기 학자 홍성모가 쓴 책으로 우리 민족의 풍습을 기록하고자 했던 열정의 결과물이죠. 왕실의 웅장한 의식부터 소박한 백성들의 일상까지 이 책들은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동국세 시기의 편찬자 홍성모 선생은 젊은 시절 큰 포부를 가지고 계셨으나 관직에서는 뜻을 펼치지 못하고 시와 글로 마음의 회한을 달래셨다고 해요. 한탄 속에서도 민족의 풍습을 기록하려 했던 그의 깊은 뜻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토록 풍요로운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그가 남긴 한 조각의 기록이 한 세기의 진정한 맛과 의미를 어떻게 다 담아낼 수 있을까 하며 겸손함을 보이셨지만 이 책은 후세대가 두고두고 찾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동국은 중국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 조선을 나타내며 세시는 1년 동안의 특정한 시기나 명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시기는 명절이나 계절 풍속을 기록한 책이며 조선시대 사람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지내고 놀았는지를 정리한 책입니다. 오늘 밤, 이 책들이 들려주는 옛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편안한 잠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달, 희망찬 새해의 문을 열어볼까요? 해가 바뀌고 새로운 달, 정월의 첫날, 원일입니다. 온 가족이 새 옷을 차려입고 우서름께 세배를 드리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풍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때 입는 새 옷을 세 장, 새해의 인사를 세 배, 차리는 음식을 세 찬, 마시는 술을 세 줄나 불렀습니다. 이 세 찬 중에서도 으뜸은 바로 떡국이었습니다. 길고 가늘게 뽑은 가래떡을 엽전처럼 썰어 소고기나 꿩고기를 넣고 끓여 먹는 이 떡국은 장수를 기원하고 재물이 굴러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었죠. 옛 어른들은 떡국을 몇 그릇 먹으면 나이를 몇 살 더 먹는다 고 농담 섞인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한 해를 건강하게 보내고 싶다는 소박한 염원과 함께 세월의 흐름을 떡국 한 그릇에 담아내는 우리 조상들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새해의 탕병이라 불리는 국물에 끓인 떡을 먹는 풍습이 있었으니 떡국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적인 새해 풍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해 아침, 대궐 문에는 10여 척이 넘는 거대한 금갑장군의 그림이, 내전 문에는 붉은 옷을 입은 장군 그림이 붙었습니다. 이를 세와 또는 문배라 불렀는데 악귀를 쫓고 한 해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죠. 일반 백성들은 호랑이나 닭 그림을 붙여 집안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붉은색과 금색으로 채색된 위험 있는 장군 그림들이 대문마다 걸려 있어 마치 수호신들이 집안을 지키는 듯한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냈을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띠별로 9년 주기로 찾아오는 3년간의 불운을 삼재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삼재 기간 동안 모든 일을 조심하고 근신하며 특히 정월에는 매 그림을 문설주에 붙여 애군을 막으려 했죠. 매는 예로부터 사악한 기운을 쫓는 영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조상들은 미신처럼 보일 수 있는 풍습 속에서도 불안감을 해소하고 희망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정월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정월 대보름, 상원입니다. 휘영청 둥근 보름달 아래 사람들은 한 해의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며 다양한 풍습을 즐겼죠. 정월 대보름에는 특별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약밥인데요. 찹쌀에 대추, 밤, 꿀, 간장 등을 넣어 쪄서 만든 이 약밥은 신라 소지왕과 까마귀 전설에서 유래합니다. 신라 소지왕 때 까마귀가 위기를 알려주어 왕이 목숨을 구했다는 전설에서 유래합니다. 그날 이후 정월 대보름에는 까마귀에게 약밥을 지어 바치며 고마움을 표했고, 이 풍습은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러서는 임금이 하사하는 귀한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약밥 한 입은 까마귀의 지혜와 조상들의 정성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먼 옛날 우리 사신들이 중국 영경에 갔을 때 영경의 고관대작들도 이 약밥을 맛보고는 세상의 모든 음식 중에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며 극찬했다고 하니 그 맛이 얼마나 뛰어났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우리 민족의 독창적인 식문화를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야광귀라는 귀신이 정월 대보름 밤에 내려와 아이들의 신발을 훔쳐간다고 믿었습니다. 신발을 잃어버리면 그의 애군이 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 신발에 감추고 대청마루에는 채를 걸어두었습니다. 야광귀가 채에 구멍을 쐬느라 밤새도록 바빠 신발 훔칠 시간을 놓치고 닭 울음소리에 도망가기를 바랐던 조상들의 귀여운 지혜입니다. 일부에서는 야광귀가 야광의 변형으로 야광의 추한 모습을 빌려 아이들을 일찍 재우려 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연의 액자를 쓰고 자신의 이름을 적어 하늘 높이 날려보낸 뒤 해질녘 연주를 끊어 애군을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이를 액마기원이라 부르며 한 해에 애군을 연에 실어 하늘로 보내는 간절한 기원이었습니다. 또한 팽팽한 연싸움은 겨울부터 대보름까지 한양의 하늘을 수놓는 장관이었습니다. 연줄에 쇳가루나 자석가루를 발라 상대방의 연주를 끊는 기술은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죠. 연싸움의 명인들은 권세가의 초청을 받아 실력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수표교 상하류의 물가에는 연싸움을 구경하는 인파가 벽처럼 둘러섰고, 끊어진 연줄이나 떨어진 연을 잡기 위해 아이들이 지붕 위를 넘나드는 모습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정월 대보름밤, 한양의 남녀노소는 보신각 종소리에 맞춰 광통교, 수표교 같은 다리들을 밤새도록 오고 갔습니다. 이를 답교놀이라 부르며 다리, 교와 발, 각의 발음이 비슷하다 하여 다리를 많이 밟으면 한 해 동안 발병이 없다고 믿었죠. 수많은 인파가 다리 위를 오가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빛의 강이 흐르는 듯했을 겁니다. 중국에서도 정월 대보름 밤에 여성들이 다리를 밟으며 질병을 물리치는 백병도보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니 동양권에서 널리 행해지던 풍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새벽녘 딱딱한 불온 밤, 호두, 잣 등을 깨물어 먹으며 12달 무탈하고 부스럼 없이 해주소서 라고 기원했습니다. 이를 작절이라 불렀는데, 이는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한 해 동안 부스럼 없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풍습입니다. 차가운 약주 한 잔을 마시면 귀가 밝아진다고 하여 이명주 또는 치우동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친구의 이름을 부릅니다. 친구야. 친구가 대답하면 재빨리 내 더위 사가라 외칩니다. 이를 더위 팔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더위를 팔면 한 해 동안 더위를 먹지 않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다고 믿었죠. 서로 더위를 팔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은 웃음꽃 피는 한 해의 시작을 만들었을 겁니다. 입추 는말 그대로 봄이 선다는 의미로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입춘대길, 건양탁영과 같은 좋은 글귀를 대문이나 기둥에 붙여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를 빌었죠. 이 글귀들을 입춘첩이라 불렀습니다.
왕실에서는 벽사 주문이 담긴 붉은 부적을 붙여 만복을 기원했습니다. 특히 여러 입춘첩 중에는 재앙은 봄눈과 함께 사라지고 복은 여름 구름처럼 일어난다 는 길상구도 있어 한 해의 평안과 번영을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2월 초하루는 노비일이라 불리며 상원 정월 대보름에 세워두었던 벽가리떼의 곡식으로 송편을 만들어 노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농사일을 시작하기 전 노비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졌죠. 소박하지만 따뜻한 송편 한 조각의 주인의 마음과 노비의 건강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네를 향령각시 라 부르며 집안의 해충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2월 초하루에는 종이에 향령각시 천리말리 물러가라 는 글귀를 써서 석가래에 붙여두어 해충을 쫓고 집안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이는 미신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시대 사람들의 지혜와 염원이 담긴 소박한 풍습이었습니다. 2월에는 또한 남해안 지방에서 영등신을 맞아들여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빌었는데 이는 바람을 다스리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어촌의 독특한 풍습이었습니다. 3월 3일 삼진날은 화사한 봄꽃이 만개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곱게 핀 진달래꽃을 따서 찹쌀가루에 섞어 기름에 지져 먹던 화전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 같았을 겁니다. 꽃잎의 은은한 향기와 찹쌀의 쫀득함, 그리고 고소한 기름의 조화는 봄날의 미각을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화전은 조상들에게 바치는 제사상에도 올랐으니 조상님들도 봄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셨겠죠. 청명과 한식은 조상에 대한 깊은 효심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한식에는 차가운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는데 이는 중국 진나라의 계자추 이야기에서 유래합니다. 계자추는 충신이었으나 임금의 부름을 거절하고 산에 응거하다 산불로 죽었습니다. 임금은 그를 기리기 위해 이날 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찬 음식만 먹게 했다고 합니다. 비록 타양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날 조상들의 묘를 찾아 정성껏 제사를 지내며 효를 다했습니다.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한식은 4대 명절의 하나로 특히 조선시대에는 왕실에서 동지까지 포함하여 5대 명절로 지냈습니다. 봄철 별미로는 녹두묵, 돼지고기, 미나리, 김 등을 초고추장에 무쳐 먹는 탕평채가 있었습니다. 탕평채는 영조대왕이 붕당 간의 화합을 위해 탕평책을 펼치면서 여러 재료가 어우러진 음식처럼 당쟁을 그치고 화합하라는 의미를 담아 그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반숙으로 익힌 계란에 초간장을 곁들인 술안도 별미였죠. 다양한 봄꽃으로 빚은 술과 특세 깃는 지역 소주는 춘흥을 더해 주었습니다. 남산골의 술은 좋고 북촌의 떡은 맛있다 하여 남주북병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음력 4월 8일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이날은 온 나라가 등불로 환하게 빛나는 축제일이었죠. 8일등석이라 불리는 이날 각 가정에서는 등간, 등불 솥대을 세우고 아이들의 수대로 등불을 달아 밝음을 기원했습니다. 등불의 밝기가 곧 집안의 번창을 의미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풍습은 밤늦도록 이어져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듯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궁궐과 시전에는 수십 장 약 30m 높이의 거대한 등간이 세워지고 갖가지 모양의 등불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수박등, 마늘등, 연꽃등, 배등, 용등, 봉황등 등 그 종류와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특히 영등 은등불 안에 돌아가는 장치를 설치하여 사냥꾼, 매, 호랑이, 멧돼지 등 갖가지 형상의 그림자를 밖으로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림자극은 보는 이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중국 송나라 시인 소동파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그림자 등을 본 적이 없는데 차라리 그림자 등을 보는 대신 삼국지를 읽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라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 그림자 등은 삼국지 이야기를 묘사하는 등 매우 대중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이 등불 축제를 위해 아이들이 쌀과 배를 얻으러 다니는 호기라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이 호기 풍습은 오늘날 연등회에서 볼 수 있는 깃발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밤늦도록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풍악을 울리며 등불을 구경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아이들은 등간 아래에 앉아 느티나무 잎으로 만든 떡과 찐 콩을 먹으며 바가지에 물을 띄워 빗자루대로 두드리며 수음에 나는 물장구 놀이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맞게 채식 위주의 음식을 먹으며 소박한 즐거움을 나누는 모습은 그 시대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5월 5일 단오는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로 더위를 이겨내고 애군을 물리치는 다양한 풍습이 행해졌습니다. 단오는 우리나라에서 수리일 또는 수레일로 불리기도 했는데 맑은 물에 머리를 감고 몸을 씻는 풍습에서 유래했습니다. 중국 초나라 구런을 기리는 단오의 의미가 우리나라에서는 더위를 물리치고 건강을 지키는 생활 풍습으로 자리 잡은 것이죠. 특히 창포물에 머리 감기는 단오의 대표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옛날 처녀 총각들은 단오 아침 일찍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머리에 창포 뿌리를 깎아 만든 비녀를 꽂고 붉은 연지를 바르며 여름 내내 무병장수를 기원했죠. 창포의 향기가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한 해의 건강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풍습은 중국 한나라 때 난초물에 몸을 씻는 풍습에서 전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오의 대표적인 놀이는 단연 그네였습니다. 높이 솟은 그네의 몸을 싣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한 짜릿함은 답답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었을 것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던 이 그네뛰기는 고려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유서 깊은 풍습입니다. 중국에서도 한식에 그네를 탔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그네는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놀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장한 사내들이 서로의 허리와 다리를 잡고 힘을 겨루는 씨름은 민족의 기상을 보여주는 역동적인 놀이였죠. 중국에서는 이 씨름을 고려기 또는 묘교라고 부르며 우리 민족의 독특한 기술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단오 씨름은 특히 남산 아래 외장이나 북악산 뒤편에서 성행했는데 수많은 군중이 모여 승부를 예측하며 응원하는 모습은 또 다른 장관이었습니다. 음력 5월 10일은 조선 태종대왕의 기일입니다. 태종대왕은 임종을 앞두고도 백성들의 가뭄을 걱정하며 내가 죽어서도 이 일을 안다면 이날 비를 내려 백성들을 이롭게 하리라 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 매년 태종대왕의 기일에는 어김없이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를 태종우라 불렀습니다. 선조 때 임진왜란 직전 몇 년간 비가 내리지 않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기록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400년이 지나도 그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담긴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조상들은 자연 현상 속에서도 지도자의 덕을 기리고자 했습니다. 6월 15일은 유두일이라 하여 동쪽으로 흐르는 시냇물에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며 더러움을 씻어내고 한 해의 재앙을 물리쳤습니다. 이를 유두연이라 불렀는데 이는 신라와 고려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오랜 풍습입니다. 그리고 곡식으로 만든 수단이나 수각 같은 절식을 먹으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수단은 새해의 권모와 비슷하게 찹쌀가루로 만들어 꿀물에 띄워 먹는 떡이고 수각은 밀가루 반죽에 애호박,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넣어 빚은 만두 모양의 떡입니다. 이열치열, 애치애를 담은 음식들이죠. 여름에 가장 더운 시기인 삼복에는 게장국을 먹으며 땀을 흘리고 원기를 보충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삼복에 비 오면 보은 처녀 울고 간다 는 속담처럼 복날 비가 오면 대추 농사를 망쳐 시집갈 옷 한 벌 마련하기 힘들었다는 서글픈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만큼 농업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조상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종묘의 핵국식인 기장을 올리고 궁궐에서는 각 관청에 얼음을 나누어 주어 더위를 식히는 반빙 의식도 행해졌습니다. 7월 7일 칠석은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오작교에서 만나는 날입니다. 이날은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하여 칠석물이라 불렀고 옷을 빨아 햇볕에 말리는 쇠의복 풍습이 있었습니다. 물기가 잘 마르지 않는 옷가지들을 이날 말리면 좀이 슬지 않는다고 믿었죠. 또한 장독대 위에 깨끗한 물을 떠놓고 바늘에 실을 꿰는 견우직녀제를 지내며 바느질 솜씨가 늘기를 빌기도 했습니다. 7월 15일 백중은 불교에서는 우람분제라 하여 돌아가신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비는 날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날 100가지 곡식과 과일을 차려 망온 떠도는 홀령을 위로하고 승려들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때 준비하는 100가지 과일과 음식을 백종이라 불렀습니다. 이 풍습은 고려시대 불교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으며 오늘날에도 망자를 위한 제사와 공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15일 한가위, 추석은 가베라 불리던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입니다. 삼국사기의 신라 유리왕 때 길쌈 경쟁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지죠. 백성들은 핵국식으로 송편을 빚고 노란 닭과 흰 술로 잔치를 벌이며 이웃과 함께 풍년을 즐겼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는 속담처럼 가장 풍요롭고 즐거운 명절이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 조상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자 만족감이 표현된 것이죠. 추석에는 설날, 한식, 단오, 동지와 함께 4대 명절의 하나로 조상들의 묘를 찾아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주변을 단정히 하는 성묘 풍습이 있었습니다. 가을거지를 마치고 핵국식으로 차례상을 차려 조상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효심을 보여줍니다. 제주도에서는 추석날 밤 남녀노소가 모여 큰 줄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며 승패를 겨루는 줄다리기 놀이를 즐겼는데 이는 풍년을 점치는 중요한 의례이기도 했습니다. 9월 9일 중양절에는 노랗게 핀 국화꽃을 따서 찹쌀가루에 섞어 국화전을 부쳐 먹었습니다. 이는 3월 3일 삼진날 진달래 화전을 먹는 풍습과 비슷하게 가을의 정취를 즐기기 위함이었죠. 또한 배, 유자, 석류, 잣 등을 꿀물에 띄운 화채를 마시며 가을의 향기를 만끽했습니다. 옛 선비들은 이날 높은 산에 올라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는 등산 풍습을 지켰습니다. 남산, 북악산, 수락산 등 단풍이 절경을 이루는 곳에는 가을을 즐기려는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10월의 5일 은마일이라 불렸습니다. 이날에는 붉은 파트로 시루떡을 쪄서 마구간에 바치며 말들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특히 병오일은 피했는데 이 병과 발음이 비슷하여 말에게 병이 들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무오일은 길일로 여겼죠. 이는 말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풍습입니다. 조선시대의 말은 농경과 운송,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말의 건강은 곧 한 집안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10월부터는 추운 겨울을 대비하는 시기입니다.
화로에 숯불을 피우고 양념한 소고기를 구워 먹는 난로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따뜻한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노쇠로 만든 그릇에 갖가지 채소와 고기를 넣어 끓여 먹던 신선로는 그 자체로 귀한 겨울 보양식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메밀가루로 소를 넣어 끓인 만두를 먹었는데 특히 채소와 돼지고기, 닭고기, 두부 등을 넣어 끓인 만두는 별미였습니다. 다양한 재료를 섞어 만드는 골동면처럼 만두도 겨울철 서민들의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었습니다. 11월 동지는 아세, 즉 작은 설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날 팥죽을 쑤어 먹고 집안 곳곳에 뿌려 악귀를 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팥의 붉은색이 귀신을 물리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중국 진나라 공공에게 재능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동짓날 죽어 역질 귀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귀신이 팥을 두려워했기에 팥죽을 쑤어 먹는 풍습이 생겼다고 전해집니다. 동지에는 관상감에서 만든 새 달력을 궁궐과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관리들은 이 달력을 친지와 아랫사람들에게 선물하며 새해의 복을 빌었습니다. 단오에는 부채를, 동지에는 달력을 선물하는 하선동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이 풍습은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여름의 시원함과 겨울의 시간을 나누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고 있었죠. 12월 섣달입니다. 동지 후 셋째 미일을 나빌이라 하여 종묘와 사직단의 제사를 지내는 nap향제를 지냈습니다. 이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큰 제사였습니다. 내의원에서는 나벽이라 불리는 다양한 환약들을 만들어 왕실과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히 청심원은 중국에서도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신비한 약으로 여길 만큼 명성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약들은 추운 겨울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섣달 금인 제서 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자 새해를 맞이하는 밤입니다. 이때는 집안의 모든 등불을 밝히고 온 가족이 밤샘을 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수세 풍습이 있었습니다. 섣달 금음에 잠들면 눈썹이 하얗게 샌다. 는 속설 때문에 아이들은 졸음을 참아가며 밤을 지새웠죠. 혹 잠이 든 아이가 있으면 다른 아이들이 몰래 밀가루를 눈썹에 발라 놀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 해의 마지막 밤을 경건하게 보내고 새해의 복을 기다리던 조상들의 소박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밤에는 윷을 던져 한 해의 운세를 점치는 윷점을 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도도는 자식이 어진 어미를 만나는 상 이라 하여 좋은 의미였고 뭐뭐뭐는 땅, 형이 아우를 얻는 상 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윷점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한 해의 기륭을 예측하고 불안한 마음에 위안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조선시대의 사계절을 따라 한 해의 풍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왕실의 웅장한 의식부터 백성들의 소박한 일상까지 모든 풍습 속에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공동체의 화합을 중요시하며 미래의 행복을 기원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시대는 변했지만 이 이야기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위로를 전해줍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여운을 남기고 편안한 잠으로 인도했기를 바랍니다. 잠 못 드는 밤, 고요한 역사의 품에서 깊은 안식을 찾으셨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